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공포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목요일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께서 공포 컨텐츠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풀 영상 다시 보기 공포 컨텐츠는 멤버십 분들만 가능하니까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보기란 항상 좀 클릭해서 봐주시고요. 더보기란에 K장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답니다. 인스타도 좀 팔로우 해주시고 여러가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저 K장이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번 시간 기억나시나요? 어떤 VR, 학대 VR 체험하는 거에 모티브가 된 사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이 모티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뤘던 다른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한 거고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긴 한데 제가 이 사건이 너무너무 어이없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마치 아침 드라마 같은 내용이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2023년 3월 13일 도쿄 아사쿠사. 시간은 오전 8시 20분. 도쿄 다이도구 아사쿠사 5촌에 시오라는 여성이 다급하게 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숨을 쉬질 않아요. 조용한 봄날 아침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면서 한 건물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 딸이 숨을 쉬지 않아요. 자, 도착한 구급대는요, 이 소녀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42분 소녀는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자,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 4살이었습니다. 요 소녀의 이름은 요시키 양이었습니다. 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소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었죠. 그의 아빠인데요. 그의 아빠도 저 몰랐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랐다. 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엔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시간 동안 그 무엇도 하지 않았던 아빠가 갖고 있어야 할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죠. 자, 법률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가 없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를 그저 방임하고 방치한 경우 일본 형법 제60조 공동정범 또는 제62조 종범 적용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만약에 아빠가 직접적인 어떤 가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그 집안에서 뭔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빠가 그걸 그냥 방치했다면 아빠도 똑같은 나쁜 새끼다 이 말이죠. 죄송해요. 좋은 말에 나가지 아니한다. 자, 슈키가 눈을 감고 있었던 4시. 자, 그 옆방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덮고 있었던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 아빠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자, 요시키의 죽음은요, 단순한 학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 병원에서 받은 첫 보고서에는 의사조차 믿을 수 없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부검서를 본 후에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그 이유는 아이의 몸에서 4살짜리 아이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물이 나온 건데요. 바로 올리자핀과 독성 화학 물질인 에틸린 글리콜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올란자핀은요, 성인 조현병 환자가 먹는 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틸린 글리콜은요, 자동차 부동액의 성분으로 독극물입니다. 두 물질 모두 아이나 혹은 성인에게도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4살짜리 아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서 현장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자, 주방 서랍에는요, 이미 잘려진 약봉지 4개, 그리고 세면대 아래에는 희석된 투명한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계량컵과 작은 숟가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씻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인 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이가 앉아서 그냥 조금만 먹였어요. 라고요.
자, 검색 기록 온라인 잡힌 부작용, 아이에게 먹이면 죽음. 약간 그런 단어들이 시호의 휴대폰 속에서 반복되어 검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몸속에선 감기약이 아닌 올란자핀과 에틸렌 글리콜이 나왔죠. 자, 정신병 치료제와 공업용 부동액, 그 상상할 수도 없었던 독이 불과 4살짜리 아이의 몸 안에서 검출된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시키, 도쿄 아사쿠사 타이토구 한 맨션의 5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시키는요, 말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린이집 기록에 따르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음. 교사는 자폐 스펙트럼을 의심했으나 지적 발달엔 이상 없음. 발달 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단순히 심리적 위축 상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처럼 항상 벽만 바라봤어요. 다른 애들이 놀자고 다가오면 도망쳤고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눈빛조차 그 아이에게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였던 거지. 너무너무 이 아이가 겪었을 트라우마 현상 같은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우리가 감히 예측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 호소야 부부는요, 아사쿠사에서 관광객을 위한 호텔을 운영하는 자산가였습니다. 케니치의 아버지는요, 가죽 제품의 가공회사를 경영하면서 아사쿠사의 호텔을 개업합니다. 호텔은 대략 40실이 있고요, 전실 다다미의 합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건물을 중축해서 리뉴얼해서 다시 재오픈을 했고요, 현재는 인바운드의 영향도 있어서 호텔은 연일 붐비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자, 그가 호텔에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10층 건물로 호소야 일가는 이 최상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기 맨 꼭대기 위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아파트의 월액은요 200만 엔의 집세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매달 있었던 거예요. 자, 호소야 부부는요, 이 요시키짱 이외에 10살의 장남과 8살의 장녀가 있었습니다. 요시키짱은 차녀였어요. 둘째 딸이었던 거지. 그래서 겉보기에는 부러울 게 없어 보였어요. 자산가인 부모님과 다정한 형제자매들. 그러나 이웃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데리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목소리, 막 뭔가 던지는 소리도 나고. 자, 실제로 요시키는요, 4년 동안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녀의 집은요, 고미야시키라고 불렸어요. 쓰레기로 가득한 집. 매일 씻지도 않은 채 시설로 왔다고 해요. 그 당시 보육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고 상처가 덧난 채로 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아이 엄마는 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벌 좀 줬거든요. 라고 했죠. 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 요시키의 삶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생후 수개월 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육원을 전전했고 2023년 당시에도 집보다 시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웃도 복지사도 보육교유사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 시청 조사에 의하면 아이의 몸에선 심각한 영양실조, 그리고 목욕 부족, 몸의 발진 등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시키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미야시키 그 쓰레기집, 그냥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애가 그냥 남은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고 씻지도 않고 몸에 상처가 나도 연고도 발라주지 않게 그냥 정말 방치되어 있는 아이였던 거야. 자, 가족에게 돌봄이란 없었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그냥 통제만 존재했던 거죠.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자, 그 통제는 결국 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죠.
자, 요시키는 9시 10분경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응급처치가 즉시 이루어졌지만 끝내 그녀의 작디 작은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자, 아이의 몸이 너무 차가웠다고 말해요. 의사 말로는 일반적인 질식이나 발열 같은 거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의료진이 의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부검 결과는 올란자핀과 조현병 치료제, 어린아이에게 금지된 약물이죠.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부동의 공업용 냉각제 성분, 이 어느 것 하나도 아이가 실수로 마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이 약물이 하루 이틀이 아닌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 약을 먹고 투여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법의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이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약물을 먹여온 것입니다. 자, 경찰은 부모 구매 내역에서 중국계 산업화학 사이트에서 구매한 에틸렌글리콜 그리고 인터넷 약국을 통한 올란자핀 구매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 이 소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이 투여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오랫동안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수사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준비된 살인이었습니다. 자, 이 약물들은 어디서 구한 걸까? 수사팀은 케니치 부부의 온라인 구매 내역에서 의약품 사이트를 통한 올란자핀을 다량 구매한 게 나왔고, 중국계 산업화학 쇼핑몰을 통한 엘리텐 글리콜을 주문한 주문 기록을 확인합니다. 수사관은 이건 준비된 범행이었습니다. 그 약은 한 번 실수로 마신다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실제로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요, 소화불량, 구토, 탈수, 만성 졸림 유발, 그리고 아이가 자주 자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증상은 이 오남용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자, COC는 가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요시키 애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잘 울지도 않고 지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 소녀가 얼마나 조용히 엄마에게 학대당하고 고통받았는지, 자, 아빠는 그냥 몰라 하고 있어요. 나 몰라. 나는 약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자신은 외출 중이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요시키의 상태가 몇 개월 동안 쭉 누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한 번이 아닌 반복된 투여, 그 시작은 대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구급차에서 아이가 발견됐을 때 아이가 반쯤 깨어있는 듯한, 반쯤 혼절한 상태였어요. 반사신경이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자, 보육원 일지를 살펴보면 요시키는 자주 무기력하고 졸린 상태다라고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과연 이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의 상태를 몰랐을까? 이게 또 관점인 거죠. 자, 요시키는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발달장애였는지 학대 결과였는지. 하지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고통도 항의도 살고 싶다는 신호도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재를 그냥 지웠던 것 같네요. 그리고 보육원 일지를 살펴보면 요시키는 자주 무기력하고 졸린 상태로 관찰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억은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행동이 둔해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올란자핀 복용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자, 보육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요시키는 이거 엄마가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 영양제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게 독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선생님은 진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자, 요시키의 어머니는요, 매일 이 요시키에게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냈대요. 메시지 수가 4개월간 230건이에요. 4살짜리 아이에게 말이죠. 자, 대부분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이야. 네가 엄마에게 고통을 주면 엄마인 나는 너에게 벌을 줄 수 있어. 죽어버려. 아니면 그냥 사라져주면 안 되니? 엄마는 널 원하지 않아. 아니야. 너는 사랑받아야 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널 사랑하지 않아. 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벌 받는 거야. 알았지? 아니야, 사랑해. 내 딸 사랑해. 그녀는 사랑과 저주를 각각 다르게 뱉으면서 자신의 모성을 말하면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학대나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요시키는 감금됐고 누군가와도 연결될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 나쁜 아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벌을 주는 거라고. 사랑하니까 통제해야 하는 거라고. 감정이 없으면 왜 신경을 쓰냐고.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지. 내 아이니까 그런 거라고. 자, 시오는 매일 요시키에게 저주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인 메시지는 4개월간 230건이 넘었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언어, 책임전가, 너 때문이야, 네가, 그리고 정신적 굴복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를 아프게 하는 거야. 등등 이런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대요. 엄마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세상은 너 같은 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단다. 거짓말을 하잖아? 그럼 엄마는 널 죽일 수도 있어. 알았지? 자, 그녀는 말을 했지만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적인 복종 폭력이었죠. 자, 요시키는 한 번도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되묻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저 가족, 이웃, 모든 사람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렸어요. 요시키는 단 한 명의 세계에 갇혔습니다. 바로 엄마라는 이름의 감옥에 말이죠. 자, 그녀는 육아를 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길들이는 행위였습니다. 요시키는요, 조금이라도 뭔가 고개를 돌리거나 딴짓을 하면 바로 혼이 났고, 그리고 요시키가 흐흐 하고 조용히 울기라도 하면 야, 연기하지 마. 시끄러워.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먹을 음식 대신에 약을 먹였고요. 포옹 대신에 협박을 했고 재운다는 말은 조용히 죽어버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요시키는 몸이 늘 무기력했대요. 눈만 마주치면 바로 피했고 말을 걸면 두려워했다고 이 교사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움찔하는 애는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요시키였죠. 그 애는 자기 이름만 들어도 움찔움찔거렸어요. 자, 왜였을까요? 그녀는 왜 자신의 친딸인 이 요시키에게 그토록 잔인했을까? 자,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모든 학대를 포장했습니다. 변명도 회피도 아닌 일종의 자기가만의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경찰 진술할 땐 이렇게 말했대요. 그 아이는 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절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녀가 입에 넣었던 약물, 요시키는 그저 숨을 참으며 엄마가 주는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입니다. 그녀가 억지로 먹였던 독, 그녀가 외우도록 했던 말, 엄마 미안해. 내가 나빠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다 요시키가 잘못한 거야.
요시키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는 날보다도 잠드는 순간이 더 무서웠던 아이. 그녀는 엄마라는 소중한 존재에게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시키가 숨을 거둔 날로부터 11개월이 지나던 2024년 2월 14일, 경찰은 두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자, 요시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들 주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요시키가 죽기 5년 전에 이 가족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자, 케니치의 아버지입니다. 케니치, 그러니까 아빠의 아버지인 거지. 케니치의 아버지 호소야 아사무라는 사람이고요. 당시 나이 73세였습니다. 자, 그는 2018년 6월 달에 사망을 한 게 됐는데요. 사망 원인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병사 처리가 되었고요.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사망 4일 전인 6월 1일에 케니치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호텔 운영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케니치가 등임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6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4일 전인 6월 1일 날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대표이사로 케니치가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취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의 엄마입니다. 케니치의 어머니고요. 야에코입니다. 당시 나이 68세였습니다. 사망한 날짜는 2018년 1월 21일입니다. 사망 당시에 시호가 간병 중이었고 그녀 또한 지병으로 인한 급사로 분류됐습니다. 부검 또한 하지 않았고 그대로 사망 처리가 되었죠. 자, 이후 요시키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재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그 스마트폰 해석 등을 해가지고 이 엄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엄마를 재부검을 했는데 에시렌 글리콜 똑같이 요시키가 먹고 죽은 그 약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특이한 사항은 바로 보험인이 시오였고 이 당시 야에코 씨가 사망한 뒤에 500만 엔을 시오가 수령합니다. 자, 그리고 누나 케니치 씨의 누나도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나이 41살이었고 2018년 4월 29일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처리가 되었고 그녀 또한 부검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자, 특이사항은요. 2024년 3월 6일 사망 당시 시오가 또다시 최초 발견자였고요. 부검 없이 처리됐습니다. 그녀의 보험금 또한 시오가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만 3명이 사망을 했어요. 시오 주변 가족들이 다 죽은 거죠. 그리고 모두 최초 발견자는 시오였고 보험금 수령도 시오가 있습니다. 자, 호소야 시오와 남편 호소야 케니치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그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물어보죠.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딸을 왜 죽인 겁니까? 그러나 시오는 기자의 질문에도 경찰의 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묵비권. 그녀는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요, 시오는 신문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변호사는요,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었지만 정작 체포 직전까지 그녀는 온라인 쇼핑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남편 케니치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요, 나는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약을 먹인 건 아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죠. 나는 그날 오전 8시부터 외출 중이었어요. 요시키가 죽은 시각에는 나는 집에 없었죠. 아이를 죽일 동기도 이유도 없습니다. 자, 키니치는 자신이 요시키를 때린 적도 약을 먹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모든 책임을 자신 아내인 시오에게 전가했습니다. 자, 수사는 정말 뜻대로 풀려가지 않았죠. 자, 경찰은 이 부부가 함께 구매한 약물, 함께 외출한 일정, 함께 요시키를 돌봤다고 주장한 문자 기록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1일 검찰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시오,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 케니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오 마이 갓.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엄마 단독 범행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고? 아빠가 진짜 과연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는 그럼 왜 그냥 가만히 방임한 거야? 왜 방조한 거야? 왜 도망친 거야? 라면서 인터넷은 난리가 났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요시키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요시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 중 단 한 명만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 애는 나에게 모든 걸 의지했어요. 그 아이는 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시오. 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녀는 그 아이의 마지막 생존권마저 뺏어갔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성이라는 허울로 자신의 실패를 딸이라는 존재에 투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한 아이의 죽음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되어 있는 죽음이었죠. 그것도 자신의 엄마로부터요. 자, 두 명의 용의자는요, 현지에서 알려진 자산가 부부였습니다. 시오는 호텔의 임원에게 가가지고 나 왔어 이러면서 계속 얼굴을 비쳤고요. 그러면서 경영은 노터치. 자, 케니치도 호텔의 매출금만을 관리를 하고 실제 경영은 직원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만 펑펑 쓰면서 유유적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 주위에서는 다양한 트러블이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녀가 입은 옷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비교해 놓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옷인데 이녀가 입으니까 이렇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모피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죠. 이것도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지만 정말 슬프게도 대주먹이 진주먹거리네요. 자, 시오가 2019년 자신의 자택의 베란다에 이렇게 방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운 냄비 위에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착화제로 만들고 그 위에 옷을 매달아서 불을 붙인 겁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이르지 못했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경찰이 오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당황한 시오는 막 여기저기 도망쳤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택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서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자, 방화 소동의 원인은 부부싸움이었어요. 이유도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싸운 거야. 자, 온 가족이 이제 온천에 가려고 케니치 가족이 이제 갈아입을 옷을 막 준비를 한 거야. 케니치가 이제 가족의 옷을 준비를 한 거지, 대표로. 그래서 아내의 속옷 세트도 이렇게 준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저와 팬티의 속옷 조갑이 짝짝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짝짝이를 가져와? 어떻게 짝짝이를 가지고 있어, 자기야? 어떻게 짝짝이를 나보고 지금 짝짝이를 입으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격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란다에 방화까지 하게 된 거라고 해요. 브레이저와 팬티를 짝짝이로 가져왔다고.
자, 이 방화 사건에서는 그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 어머니가 자택에 방화한다고 하는 이상 이 사태를 본 아동 상담소가 이 엄마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녀의 아이 3명을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원회가 1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시오는 변호사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했다고 해요. 자, 아동상담소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이에 시오가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지인은 이렇게 말해요. 매일 스파에 가서 스파를 하고 레스토랑에서 수많은 쓰는 등 굉장히 호의호식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한층 더 베트남에 이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언뜻 보면 베트남 여행을 간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스파에서 사용한 이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실제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2023년 2월 10일에는 고급 스파 입장권 2매 48,000엔, 23년 2월 16일 아동용 옷가게 다수 3,200엔, 23년 2월 28일 베트남행 항공권 검색 기록, 2023년 3월 5일 생활품 일괄 구매 약 15만엔 등등 작지 않은 큰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스파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 검색을 하거나 이 모든 행동이 아이들이 자신의 곁을 떠난 아동상담소에 갔을 때의 이 부모의 행동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행 다녀와서 어떤 관계가 되었냐,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찾게 됐는데요. 이 남편의 실제 목소리와 아내의 실제 목소리가 담겨있는 인터뷰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으실게요. 자,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통역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약간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超えたと切々と訴えるのだった。 그러니까 뭐 애정 때문에 그 위기를 넘겼다고 뭐 절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こういう状況になるまでちょっと気持ちは冷めてた部分はあったと思います。 솔직히 이런 상황이 올기까지 조금 마음이 식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で今回その2人で旅行に行くことで自分の気持ちの整理もだいぶついた気がします。本人の強い要望で削除してくれって言った部分が何箇所かあるんですけど、彼女 자, 그래서 이번에 둘이서 여행을 가는 것으로 제 기분의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강한 요청으로 뭐 삭제해달라고 한 부분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に対してのその愛情っていう部分を今回2人でずっと過ごして再確認したところもありますし、それこそね新婚の頃じゃないですけど、そういう気持ちに戻って、彼女自身もだいぶ変わったと思います。私に対しての。 그래서 그녀에 대한 내 애정이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둘이 지내면서 계속 느꼈다. 내 아내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재확인한 면도 있고, 뭐 신혼 때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저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실제로 조금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뒤부터가 진짜 좀 메인인 것 같기는 해요. 実際ちょっと喧嘩しそうになるね、私デリカシーがないってよく言われるんで、それで相手の、ね、妻のことを怒らせることは数回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 실제로 조금 싸울 것 같은데 나 데리카시가 없는 말을 자주 들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매너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선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상대나 아내를 화나게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やっぱり向こうは向こうでなんで自分が怒るかっていうことを必ず言うように今努めてくれてるんですね。やっぱデリカシーがないんだけど鈍感なんでやっぱ鈍いんですよ私。ね 그래서 역시 저쪽은 저쪽에서 왜 자신이 화가 났는지 말로 꼭 하도록 좀 애써야 된대. 역시 그 델리케시가 없기 때문에 그 배려나 약간 그런 선이 없는 저는 너무 둔감한다고. 저는 좀 역시 둔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中にはやっぱりすごい敏感な人もいるじゃないですか。女性の気持ちをよく分かってるよね。いや私なんか残念ながらダメな方の人間なんで。まあ、鈍感だからこそっていう部分も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も言ってくれなきゃやっぱ分かんないんですよ私は。でもやっぱ女性って言わなくても分かってほしいじゃないですか。旦那さんとかにそれぐらい言わなくても分かるでしょっていうそれは多分強いと思うんですね他の奥様方よりも。 자, 그 중에는 역시 엄청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시네요. 라든지. 자, 근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둔감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역시 저는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저는. 역시 여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한테 그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그런 게 좀 강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모님들보다도. 그러니까 이 시오라는 여자가 남편한테 그 정도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여자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아내 시오의 이야기입니다. お兄ちゃんもお姉ちゃんも今まで頭はいいみたいなことを言われてて、もちろんその工作みたいなお兄ちゃんは得意な感じ、ブロックとかも得意なんで、 자, 오빠, 언니가 뭐냐면 자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녀, 장남을 말하는 거겠지. 요시키는 막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오빠랑 언니는 지금까지 머리 좋다는 말은 계속 듣고 있어요. 물론 공작 같은 걸 만드는 것은 오빠가, 특히 블록 같은 걸 만드는 걸 잘해요. イライラじゃな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こううまくいかないみたいなところがあって、そういうところは喧嘩でいろいろあってっていうのがあって、今はその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うまくいかないというか、どのぐらいそういう状況が強いのかっていうか、影響じゃないですけど。 자, 그런데 짜증은 아니지만 조금 좀 맘대로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좀 말을 잘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그게 요시키겠죠. 그런 부분이 싸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뭐랄까요. 뭐 좀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좀 강한 영향은 아니지만 그 뭐랄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なんだろう、うまくできないみたいなところがどのぐらいの程度なのかっていう。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강한가 영향은 아니지만 뭐랄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자신의 첫째와 그 둘째 딸은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한 명 짜증내는 건 아닌데 한 명이 조금 잘 내 뜻대로 되지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 환경을 개선할 걱정이 없었던 내가 봤을 때는 이 가정을 어떻게 좀 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시오와 케니치. 자, 어쨌든 다른 변호사가 이 아동 상담소에 등장합니다. 바로 시오가 변호사를 선임한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부가 아이들을 아동 상담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시오는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서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제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애착을 잃어가는 것이 바로 요시키짱이었어요.
자,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요시키 사망 추정 시각이 13일 오전 6시경이었어요. 그냥 그 요시키는 이미 죽기 전날부터 몸이 계속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13일 아침에 갑작스럽게 용태가 급변해서 그대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질문에조차 이 엄마랑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그 부동액이 소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 엄마 아빠가 현장의 증거를 그대로 두었고 있었다는 거. 사건 현장이 된 아파트의 옥상, 그들이 머물렀던 그 맨 꼭대기층의 옥상에는 어린이용 정글짐 등의 놀이기구가 지금도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틸렌 글리콘과 향정신약을 인터넷 통신 판매로 사건의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어요. 자, 부부가 이 요시키짱의 살해에 관련했을 가능성을 경찰은 8월 29일부터 총 6일간 가택을 수사하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들을 압수하고 검사를 했죠. 자, 경찰의 조사에서 아빠인 케니치는 끊임없이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한편 시오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요시키짱이 죽은 후에 장남과 장녀는 다시 아동상담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행정이 관여할 수 없었던 건 이 부부의 이상함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호소야 집이 살고 있는 집은 거의 쓰레기 저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인이 그들의 자택을 보고 말을 잃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쓰레기 더미 이런 박스 밑에다가 그 가족들의 유족의 위패를 여기다 대충 쑤셔 박아 놓은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시키짱의 작은 뼈 항아리, 그리고 그 나머지 가족들의 뼈 항아리는요, 쓰레기 산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청소를 도와주면 쓰레기를 긁어내면 뼈 항아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게 자변하게 짐이 놓여져 있었고요. 케니치 가족의 위패는 자기 방 밖에 방치된 선반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케니치 가족의 위패야. 엄마, 아빠, 누나의 위패고, 그리고 요시키짱의 작은 뼈 항아리가 쓰레기 산속에 이미 버려져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자신의 애 뼈를 그냥 산속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도와주려고 쓰레기를 막 이렇게 긁어 모으는데, 그렇게 긁어 모으다가 애 뼈가 항아리가 나온 거죠. 미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해 8월 이 호소니 부부는 경찰의 가택 수색을 받습니다. 자, 아수라장이었다라고 수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자, 수색을 마치고 범행을 확신한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시오 용의자를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시오는 사이코패스다. 자, 누냐는 생전에 이 케니치 용의자와의 자택, 맨션 등 유산 상속을 둘러싼 트러블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누나와 같이 유산 상속을 둘러싼 트러블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자, 이후 경찰은 케니치와 시오가 2018년경 4월 누나에게 에틸렌 글리콜을 섭취시켜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자, 한층 더 수사를 진행하며 케니치 용의자의 아버지의 혈액과 그리고 혈액 검사의 결과가 병원에 보존되고 있었다는 게 판명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고, 죽기 한 1, 2개월 정도는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런 게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며느리와 엄마, 이 둘은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처음엔 증거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상황 증거 등을 쌓아서 입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고, 어머니 또한 에틸렌 글리콜을 먹이고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엄마, 아빠, 누나가 있고 케니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자식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장남, 장녀만이 살아남고 그의 부부만이 살아남고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사망했습니다.
자, 장남 장녀의 존재의 이름은요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사실 이들에게 지금의 장남이 아니고 또 다른 첫째 아이가 있었다라는 썰이 또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실종설, 입양설 이런 것들이 지금 파다하게 또 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6년간 사망한 가족 수가 5명입니다. 그리고 부검이 진행된 경우는 요시키 단 1명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이 관련된 죽음은 최소 2건이었습니다. 엄마랑 누나의 보험금이었죠. 이건 아내가 다 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첫째가 분명 또 다른 첫째가 있었을 것이다. 2018년에 이렇게 있었을 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자, 실종 또는 사망 미확인 1건, 첫째 아이. 이 사건의 모든 공통점, 의심받지 않고 부검받지 않았으며 경제적 이익이 뒤따른 죽음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과연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지금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자, 2018년 5월 사건이 있었던 맨션의 한 방에서 시체가 발견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케니치 씨의 누나는 호텔의 운영, 회계 격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케니치 씨는 부부는 어떻게 돈을 막 거칠게 쓰잖아. 그래서 금고지기였던 이 누나가 걸림돌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걸림돌이었겠지. 그리고 실제로 시오와 그 자신의 친누나와 사이가 나빴단 말이죠. 자, 이후 경찰은 케니치와 시오가 2018년 4월경에 누나에게 에틸렌글리콜을 섭취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체포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해부 결과가 당시 사건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요시키가 사망한 후에 재수사를 해서 알뷰에틸란 글리콜을 제출을 한 거야. 죽은 시체 몸에서. 그래서 누나의 몸에서도 그게 발견된 거죠. 자, 한층 수사를 더 진행하던 케니치 용의자의 아버지 혈액과 혈액 검사 결과가 보존이 돼 있어서 당연히 아버지 몸에서도 이상한 게 발견이 되는지 검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누나는 자기 방에서 죽었어요. 그 시체가 발견되기 직전에 누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뭐 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누나 모습이 안 보이면 우리가 제일 처음 뭐를 하겠어? 누나 방에 가보겠지. 그런데 이 부부가 일부러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누나 방이에요 라면서 경찰이 왔을 때 누나 방을 경찰이 직접 열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벌의 열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리고 이듬해 2019년 3월 시오 부부가 그 부부싸움 그때 너무 격양돼서 베란다에 방화를 하는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아동 상담소가 개입을 했고 심리적 학대라고 판단돼서 요시키짱을 포함한 장녀와 장남을 같이 다 데리고 옵니다. 3명을 보호하죠. 자, 그런데 이 아동상담소에서 아이들을 돌려주는 조건을 걸어요. 왜냐면 변호사를 세웠잖아, 엄마가. 그래서 조건으로 뭘 걸었냐? 제대로 된 감호자를 붙이는 것을 요구했어. 엄마, 아빠 말고 제대로 된 다른 보호자를 항상 곁에 있게 해달라고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활 능력이 없는 시오가 자기 대신에 육아를 맡긴 게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였어요. 그 자신의 친아버지의 손을 빌려서까지 굳이 아이들을 되찾은 호소야 부부였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시우는 아이들에 대한 애착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웃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엔 4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명이 사라진 거지. 그래서 이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입양설 혹은 요시키가 둘째가 아닌 셋째였다는 주장도 존재를 했고, 하지만 서류상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령이 된 이 첫 번째 아이가 있었다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한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라는 게 사람들의 궁금증입니다. 호소야 부부가 결혼한 것은 2009년 11월입니다.
시오는 친가를 나와서 아사쿠사의 며느리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오가 어머니의 약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죠. 사실 시오와 켄지는 이런 말이 좀 모순일 수 있지만 가난한 부자였어요. 이상할 정도로 돈이 모자랐어요. 호텔도 있고 이런 맨션의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이런 비싼 차를 타는데 실제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었을까? 자, 부동산은 도쿄 외곽의 소형 빌딩, 지방 소형 호텔을 운영했고 차량도 외제차 리스를 했고 자, 근데 소득은 호텔 폐업 후 투자 수익도 했고 단기 알바도 했는데 결국에는 1억 1,700만 원의 채무가 생겼다고 해요. 호텔 경영의 실패로 인한 부채도 누적이 됐고 가족 명의의 보험 가입을 해서 수령을 시도하려고도 했고 보험 수령을 했지만 그 돈이 얼마 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이 호텔을 운영하지는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부부가 경영하는 약간 우유부단하게 생기지 않았냐? 난 뭐 아무것도 몰라. 난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자, 부부가 경영하던 호텔의 전 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이런 사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기울게 됐어요. 그래서 경비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회사에 딸린 마츠도의 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월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해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시오가 안 돼요. 그거 나 엄마랑 살았던 곳이라서 애착이 있는 곳이니까 나 해약하지 않을래요. 라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점이나 설계회사에 대한 지불이 막혔던 일도 있었고 마비가 된 업무에 진짜 부부의 자택 맨션까지 그 집을 돈을 내라 돈 돌려달라 요구하면서 그들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피하기 위한 장소가 그 마츠도의 아파트 해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우겼던 그 마츠도의 아파트였습니다. 자, 아이의 고함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고 해요. 채권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있던 이 친정에서 아이의 비정상적인 비명소리가 들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막내였던 것 같은데 애기였던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게 깍깍 하고 우는 소리가 종종 들렸어요 라는 게 주변인들의 증언이었어요. 자, 당시 그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집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약간 호통치는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 끼약끼약 이런 소리였는데 근데 그의 아빠 케니치 씨는 애들을 좀 잘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엌에서 케니치 씨가 뭘 만들고 있으면 애한테 그냥 툭 하고 음식을 건넸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애들도 이렇게 선체로 밥을 먹고 있었지. 이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 근데 애들이 식탁에 앉지 않고 그냥 서가지고 아빠가 음식 던져주면 그거 받아서 먹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앞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자, 호소야 부부는 2, 3년 전에도 이 장소를 찾았다고 하고 가끔 대피소로 도망을 쳤다고 해요. 자, 실제로 시오 용의자가 그 산재만은 되게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갈 때마다 양손에 가득히 종이봉투, 쇼핑봉투를 들고 돌아왔다고 해요. 사치가 말도 못한 거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나 I'm rich 하는 거야. 한 분에 100만 엔 이상 가까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해요. 자, 케니치 용의자는요, 시오에게 말해준 대로 그냥 시오가 시키는 대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가의 자산, 남편의 자산을 아주 자유롭게 쓰고 다녔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남편에게 가족들이 있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 며느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떡해? 귀찮아지잖아. 그러니까 친족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살해를 한 건 아닐까. 자, 그리고 요시키짱은요, 그냥 귀엽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아이지만 안 귀여운데 어떡해요? 귀엽지 않은데 어떡해? 내 안 같은데. 그래서 죽였다고 해요.
자, 부부의 스마트폰이나 PC를 해석한 결과 항정신약이나 부동액을 1년간 지속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 친아빠한테 이 애들을 맡겼잖아. 그래야 아동 상담소에서 아이들을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감호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아빠한테 부탁했잖아. 이게 그때 시우가 자신의 친아빠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난가 이거 뭐랄까 약간 방해되는 존재라고 자막에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좀 방해가 됐다. 그냥 귀찮은 물건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파파해 라면서 시우가 자신의 친아빠한테 쓴 편지입니다. 아빠에게 이 일에 면회 와줘서 고마워. 생일은 내게 별 의미 없는 날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 생일을 누군가에게 비웃음 당했던 일이 있어서 그게 무섭게 느껴졌어. 아빠 말고는 딱히 신경 쓸 사람도 없고 항상 아무렇지 않게 지냈는데 그날 이후로 갑자기 겁이 나더라. 내가 이런 곳 정신과 병동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에 나가기도 했던 것도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뭔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면회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꺼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쓸게. 카운슬러 선생님이랑도 몇 번 만나셨다고 했는데 어땠어? 난 그 이후로 좀 진정이 돼서 지금은 평범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 내 쪽은 문제 없어. 아이 문제로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나는 그런 말을 들었어. 아이와의 소통에서 오는 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이 심리에 대해 조금 더 아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책 몇 권을 같이 넣어두었으니까 한 번만 읽어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일단 여러모로 힘으로 아빠 힘내세요. 아빠 노력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시호는 과거에 정신병동에 입원한 이력이 있던 거고 상담 이력이 있는 걸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아동과의 자신의 아이와의 뭔가 심리적 거리,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관련 서적을 자신의 남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필 편지에서 자신이 생일이 조롱당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조금 쉽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어린이집 교사는요, 요시키는 낯가림이 너무 심하고 말이 거의 없었고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고 증언했고, 병원 관계자는 요시키가 구급차 안에서는 반쯤 깨어있는 듯 했지만 반쯤 혼절해 있는 상태였고 눈은 떴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인은 이렇게 말해요. 시오가 늘 요시키 자신의 아이에게 애가 좀 멍청한 것 같아. 아, 진짜. 뭐 울지도 않고 애가 멍해가지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존재감이 없어. 완전 짜증나. 내 같지가 않다고 할까? 막 이러면서 요시키를 험담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자, 아빠 말고는 아이를 신경 쓸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와의 거리감을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학습들도 권유했는데 스스로 요시키와의 문제점 그리고 거리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냥 죽여버렸네요. 자, 면담 속에는 이런 대화가 있었대요. 이 주간 문춘이 아동상담소와 호소야 부부의 면담 그런 음성 녹음을 한 거를 이제 공표를 했는데 이 아동상담소 직원이 부부 사이에 뭔가 이혼 문제가 떠오르고 있냐라고 묻자 케니치 용의자가 굉장히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솔직히 이런 아이가 지금 아동상담소에 보호가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조금 기분은 약간 그런 게 식은 기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그 부분인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뒤로 가서 이 남자가 그 아동상담소 얘기한 거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동상담소에서 아까 상담한 내용이 뭐였냐? 약간 감정이 식었는데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으로 아내와의 애정이 다시 이렇게 응당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맡겨놓고 여행 가는 그런 처벌처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해요. 또 여기 아버지에게 전해주세요로 시작해서 이조데스 이상입니다로 끝나는 약 9,000자의
장대한 라인이 있대요. 이게 당시 호소야 가문이 그 고용했던 이 가정부가 있었대요. 가사도우미가 있었는데 이 가사도우미한테 시오가 보낸 거야. 구천자에 임박하는 장대한 라인을. 우리나라는 뭐 카톡이겠죠. 자, 거기에는 아이에 대한 굉장히 독실한 애정과 그리고 아이 상담소, 아동 상담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악담, 이런 뭐 구두점이 전혀 없는 이상한 문체로 채워져 있었대요. 나는 당신처럼 무책임한 부모가 아닙니다. 저는 장남을 낳고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쓴 한편 장녀보다 귀여운 애가 어디 있어요. 장남보다 움직임이 대단한 아이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다리는 보통이라도 슈트 액터와 5세 같은 움직임은 슈퍼 피지컬 엘리트다. 뭐 이상한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말을 했대. 그래서 첫째 장남과 장녀를 칭찬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요시키를 칭찬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아동 상담소 때문에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마음의 케어가 최우선일 것으로 생각하고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생각은 조금 부족해요. 애들이 등원 시간에 너무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 시간 동안 애들이 뭘 할지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애들한테 보통의 방법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뭔가 애들이 유아 퇴행을 하거나 애들이 뭔가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불신감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가사도우미에게 왜 보내냐고. 그러면서 내가 낳은 아이를 아동 상담소가 인권을 무시하고 있고 유린한 결과 우리 애들이 유아 퇴행을 당했습니다. 되돌리는 것은 엄마가 선택한 변호사다. 막 이러면서 뭐 이상한 말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밤낮으로 애들을 막 이렇게 키워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아동 상담소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애들이 퇴행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이상한 말을 뭐 했다고 합니다. 무슨 앞뒤가 문장이 맞지가 않아. 그러면서 시오 씨는 이 요시키짱을 아동 상담소에서 이상하게 돼버렸다. 요시키가 아동 상담소에 가더니 이상하게 됐다. 이제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동 상담소에서 부모에게 돌아간 순간부터 이제 요시키짱은 이제 엄마의 아우로 안중이 돼버린 거죠. 아사쿠사에서 호텔을 경영했고 자산가로도 알려져 있었던 부부였지만 그 주위에서 불행이 계속 일어난 것이 2018년 1월에 케니치의 어머니 당시 나이 68세에 사망을 했고 그 다음 4월에 3개월이 지난 4월에 그 누나였던 당시 나이 41세에 케니치 친누나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2달 뒤인 6월 달에 아버지 당시 나이 73세 아버지가 잇따라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3개월 2개월 차이로 4개월 2개월 차이로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누나가 죽은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1년에 3명이 다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특히 케니치 용의자의 다음 누나의 죽음이 누나의 죽음에는 수상한 점이 좀 많이 있었대요. 왜냐면은 뭐 유산 문제도 좀 걸려 있었고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래가지고 이 부부가 같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오 기소 중 살인 혐의 책임 능력 있음. 케니치 공범 혐의로 기소. 약물 관리 책임 있음. 그리고 아이들 보호소 분리를 조치했고 친권 박탈을 심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가족 보험 수령 연쇄 사망 사건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실려갈 때 그 재판소로 갈 때 모습인데 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휠체어 타가지고 깝싸고 있는 거지 뭐. 자, 케니치는 서서 이야기를 하고 난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시우는 조사에 조차 응하려고 하지도 않고 날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체포 영상 보고 가실게요.
자, 보셨나요? 자, 제체포돼서요, 경시청 아사쿠사서에 들어가는 호소야 시오 용의자와 그리고 케니치 용의자를 보신 겁니다. 자, 체포되기 전에 연기 휠체어에 타서 막 이렇게 아픈 척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도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 이 남편은 아직도 실하나 난 몰라요 라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수였어요. 자, 여러분, 요시키는 발가벗겨진 채 기저귀만 한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거의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 엄마가 준 약을 먹어가며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시키가 마지막에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편은 과연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K짱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포 컨텐츠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당분간만 목요일날 해보고,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누르고 가. 멤버십이랑 땡스 버튼도 있어.